이건 내 동생의 역대급 레전드 썰이다. 할아버지에겐 2명의 아들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아빠와 큰아버지다. 큰아버지 댁에는 딸만 2명이 있다. 우리 집은 나와 남동생 2명이다. 우리 할아버지 집은 시골에서 4대째 이어오고 있는 가족 사업을 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한회사가 되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회장, 큰아버지가 사장이 되어 주먹구구식의 가족 경영으로 점점 망해가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장남 우선주의에 남존여비 혈족 중심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다. 장남인 큰아버지에겐 사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우리 아빠의 아들을 큰아버지의 장녀와 결혼시켜서 가족 사업을 잇게 하겠다는 믿기 힘든 결정을 했다. 그 결정에 대해 아무 의견도 내지 못했다. 큰아버지는 큰어머니에게 막말은 기본이고 아들 하나 못 낳는 여자라고 욕하고 평생 이 집 종년 노릇이나 하고 살라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당연히 큰어머니도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큰아버지가 없을 때는 엉엉 울며 신세한탄을 늘어놓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아들을 낳아서 상황이 큰어머니보다는 나았지만 이왕 아들을 만들 거면 큰아버지와 만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나자 동생은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었다. 자연히 손주들 사이에도 서열이 생겼는데 나는 불보듯 뻔한 꼴찌 서열이었다. 설날에도 귀한 청어알은 동생과 서아한테만 챙겨줬고 초밥을 먹을 때도 동생은 맛있는 성게초밥과 참치 뱃살초밥을 먹었는데 나는 오이김밥 같은 맛없는 것만 먹었다. 어릴 때부터 대놓고 차별을 받으며 자랐지만 그건 태어날 때부터 쭉 그래왔던 거라 뭐 어쩔 수 없지 라며 체념하던 때도 있었다. 동생은 아빠를 닮아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차별에 대해 별 생각도 없었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다. 이런 집안이었기에 나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도시로 나가 살게 되었고 동생을 비롯해 가족, 친척 모두와도 거의 남남처럼 지냈다. 혼자 살면서 마음속 서름들은 사르르 눈 녹듯 사라졌고 평화로워진 지금의 삶이 너무 좋았다. 동생이 성인이 되던 해 할아버지는 77세의 나이로 사업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다. 은퇴를 기념하며 사원, 친척, 거래처 사람들까지 모두 초대해 은퇴식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그날 동생과 서아의 약혼식도 함께 할 거고 동생이 가족회사의 사장이 될 거라는 발표도 할 거라고 했다. 물론 서아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동생은 무슨 기분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사실 은퇴식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서아가 전화로 꼭 은퇴식에 와달라고 했다. 서아에게 내 동생과 결혼해도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서아의 본심을 들으면 가슴속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결국 물어볼 수 없었다. 이번 발표는 꼭 친척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강력한 주장에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었지만 모처럼 휴가를 받기도 했고 이번 일이 대체 어떻게 될런지 궁금해진 나는 은퇴식에 다녀오기로 했다. 은퇴식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행사장이 있는 여관을 빌려서 진행됐다.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변함없이 며느리들을 하녀대하듯 부리고 있었다. 동생은 조금 늦을 거라고 해서 먼저 연애가 시작되었고 나와 서아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술과 음식을 날랐다. 도시로 나와 나 혼자 맘 편히 살다가 오랜만에 이런 차별을 받으니 기분이 더러웠다. 나와 서아가 연애에서 서빙을 하는 사이 엄마와 큰어머니도 무대 뒤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후 서아는 드레스로 갈아입고 큰아버지 옆에 앉았다. 그 순간에도 술은 여자들이 따라야 제맛이고 거시기는 입으로 빨아야 제맛이야 와 같은 19금 저질 드립을 늘어놓는 큰아버지에게 순간 살이마저 느꼈다. 이런 인간이 서아의 아빠라는 사실과 곧 내 동생의 장인이 될 거라 생각하니 엄청난 혐오가 느껴졌다. 큰아버지는 동생과 서아가 무사히 결혼한다는 사실에 긴장이 풀렸는지 기분 좋게 취해 입에 술을 콸콸 들이붓고 있었다. 1시간 정도가 지나 연애의 분위기도 무르익어갈 때쯤 드디어 동생이 도착했다. 드디어 약혼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이 연회장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자 예쁘게 화장한 동생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동생의 등장과 함께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순간 연회장은 충격과 공포로 휩싸였다. 그 중에는 마시고 있던 맥주를 뿜어내는 사람도 있었다. 엄마와 큰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넋을 잃고 동생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는 당장이라도 거품 물고 쓰러질 것처럼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동생이 말했다. 저 신부로서 왔어요.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만 큰아버지 댁의 며느리가 될 생각이에요. 저를 받아주세요. 동생의 한마디의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치는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사자우가 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허둥대는 아빠와 기겁한 참가자들로 연회장은 패닉에 빠졌다. 나는 동생과 떨어져 살고 있기도 했고 자주 연락하며 지낸 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설마 동생이 게이였을 줄이야 라는 생각에 내 정신도 아득해졌다. 동생이 그런 내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에 엄마와 큰어머니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진짜? 진짜야? 라며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신줄을 놓고 쌍욕을 내뱉는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며 은퇴식은 끝이 났고 참가자들도 어설픈 인사를 건넨 후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물론 약혼 발표는 할 수도 없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살면서 여장 남자를 처음 보게 된 참가자들은 바로 여기저기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심지어는 소문이 부풀려져 사실은 큰아버지의 성적 학대로 동생이 글이 된 거라는 가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었다. 설상가상 사업까지 망조가 들어 1년 후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다. 옛날부터 동생은 그다지 주변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편에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왔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해 만나게 된 친구들은 한 번도 그런 편애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해 과연 가족의 편애가 일반적인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동생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번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반년 전부터 서아와 함께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고 한다. 합법적으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참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끝에 만들어진 작전이었다. 물론 이 작전을 알고 있던 건 동생과 서아뿐이었다. 동생과 서아는 서아의 미용실 친구에게 부탁해 드레스샵에서 웨딩드레스를 빌렸고 동생은 다리털까지 싹 밀 정도로 이 작전의 진심이었다고 한다. 이 작전을 생각해낸 건 동생이지만 여기에 서아도 동참했다는 사실은 조금 의외였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얼굴로 큰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고 중간중간 참가자에게 술을 따를 때도 티 안 나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었으니까. 동생의 게이 연기도 대단했지만 서아의 포커페이스 역시 역대급으로 대단했다. 그 사건 이후 할아버지에겐 치매가 와버렸고 큰아버지는 폐인처럼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하녀 취급받던 이 집안 여자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번 일로 가족 사업이 망한 건 조금 안타까웠지만 엄마와 큰어머니는 조금도 개의치 않아 했다. 처음 동생과 서아의 계획임을 알게 됐을 때는 두 사람 모두 불같이 화를 내긴 했지만 이번 일로 평생을 하녀 취급하던 두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어서 사실 속으로는 무지 후련했다고 한다. 또한 이 집안의 하녀였던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사회로 나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수십 년 만에 사회로 나오게 된 두 사람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다며 삶의 의욕을 잃은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랑은 반대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한다. 지금의 보람을 느끼면서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했고 두 사람의 불만도 크게 줄어들었기에 그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 나 역시 독립하면서 엄청난 해방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었기에 두 사람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함께 의기투합한 서아와 동생은 결국 결혼하게 되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걸 왜 굳이 그런 작전을 짠 걸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그 작전이 두 사람을 이어준 것임을 알기에 괜히 복잡 미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 후 서아와 동생 사이에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는 아들이었다.
할아버지가 제정신이고 큰아버지도 폐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분명 기뻐했을 텐데. 동생 부부는 할아버지나 큰아버지처럼 남존여비 사상이 아닌 평범한 엄마 아빠가 되어 아이도 평범하게 키울 거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런 큰 소동을 벌이긴 했지만 동생과 서아가 평범한 생각을 가진 부모라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렇게나 싫어했던 고향이지만 귀여운 조카에 서아라는 올케도 생겼고 엄마와 큰어머니도 행복해졌기에 조금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 즐거워졌다. 어느 날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 KTX에서 만화 잡지를 사서 읽었는데 출장 가방 안에 그대로 넣어둔 채 잊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버리려던 참에 아내가 봐버렸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책을 대체 왜 사는데? 라고 말했다. 아내가 구입해서 읽었던 연예인 자서전인지 뭔지도 충분히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지만 작년부터 계속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투병 중이셔서 그 시기를 고민 중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결심이 섰다. 그치, 바보 같은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이혼하자. 라고 말하자 깜짝 놀라서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굳어버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내 말에 상처받는 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걸까?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놀라? 나한테 하는 말로 봐선 이혼 정도는 생각해두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고 싸늘하게 말하자 갑자기 온순해져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거다. 돈 한 푼도 벌지 않는 주제에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한다는 첫마디가 수고했어나 잘 갔다 왔어? 가 아니라 쓰잘데가 없는 걸 왜 사냐라. 내 용돈으로 산 잡지 정도로 왈가왈부하는 게 짜증났다. 결혼한 지 2년, 아이가 생길 때까지는 아내도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의논도 없이 마음대로 일을 그만둬버렸다. 그러면서 아내는 힘들어, 용돈이 부족해. 당신 월급이 적으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라고 말했다.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준다는 건 아이도 알지 않을까? 거기다 본인이 벌인 일이니 당연한 결과다. 게다가 아내에게는 학자금 대출이 있어서 아직 상환 중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남편이 다 내준대. 당신도 내줘. 라니, 내 알바냐고. 그 친구는 남편이 그 정도는 해주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집안일이라던가 남편에게 잘하겠지. 진짜 왜 이런 여자랑 결혼한 걸까? 사귀는 동안에는 배려심도 있고 귀여운 사람이었는데 혼인신고를 한 순간 확 변해버렸다. 결혼 전에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획을 세웠다 한들 결혼 후에 이렇게 제멋대로 구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제 고민은 끝났다.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아내와는 이혼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평소대로 출근했는데 점심시간에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내가 처갓집에서 울고 있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장모님의 물음에 나는 아내랑 이혼할 겁니다.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말만 해서 끝낼 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나의 장인, 장모님이시기도 하니 정리를 위해서라도 나는 다음날 퇴근 후에 처갓집으로 갔다. 당연히 처갓집에는 아내도 있었고 엄청나게 상처받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 아내 옆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태도로 갑자기 이혼이라니? 라며 안절부절했다. 사실 두 분은 아내에게서 이혼의 이자도 들은 적 없었을 테고 이혼의 이, 이런 이야기 자체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느껴지시겠지. 어쨌든 패닉 상태이신 것 같았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나에게 한순간의 감정으로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말고 둘이 서로 얘기해서 화해하게나. 애당초 고작 2년 만에 이혼이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라며 필사적으로 이혼을 막으려 하셨지만 나는 일단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아내가 이혼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라고 물으니 만화책을 왜 샀냐고 물어봤더니 화내면서 이혼하자 했다던데? 라고 말씀하셨다. 장인, 장모님 옆에 있는 아내는 결혼 전에 했었던 중요한 약속을 아무런 의논도 없이 마음대로 깼고 결혼 생활이 예정되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이건 어디까지나 결정적인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후 이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일을 그만두고는 생활비가 없어서 힘든 건 내 수입이 적어서라며 매일같이 말했다고 말씀드렸다. 생활비가 없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길래 평소에 절약하며 가게를 꾸려나가는 줄 알았더니 자기는 대낮에 친구와 놀러 다니면서 돈을 펑펑 써대고 있었고 점심 외식에 쇼핑도 즐기고 있었다고도 말씀드렸다. 급기야는 본인은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서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전부 나에게 맡겨버리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이가 없을 때 헤어지자 생각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만화책 일은 단순한 계기였을 뿐이고 이혼은 작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모조리 다 말했다. 더군다나 용서할 수 없는 폭언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이걸 꼭 찬찬히 들어봐 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두 분 앞에서 녹음해 두었던 것을 재생시켰다. 첫 번째는 아내가 쓰러진 아버지에 대해 빨리 죽어버리면 감사라도 할 텐데. 라며 장모님과 함께 웃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순간 아내와 장모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또 하나는 놀러온 친구에게 동창회 끝나고 첫사랑이랑 홧김에 해버렸어. 그런 분위기이기도 했고 아직도 잘생겼었거든. 이라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아내는 얼굴이 빨개진 채 말문이 막혔다. 이혼 사유를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한 나는 이혼 신고서 가져왔으니 2, 3일 내에 서명해서 가져와.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짐 빼줬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야. 라고 말하자 아내의 얼굴은 더욱더 새파래졌다. 아내가 퇴직하기 전에 모아두었던 부부간의 저금도 이미 다 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해당 사항 없음. 바로 이혼에 합의한다면 내 쪽에서도 아무런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을 거라는 것. 단 이혼 사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문서로 작성해 둘 테니 서명할 것. 같은 내용들을 알려주고 집으로 돌아갔다. 장모님의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다. 말 그대로 새빨갰다. 장인어른은 이야기 중간부터 계속 장모님을 노려보고 계셨다. 아내는 그대로 처갓집에 남았고 이틀 후 저녁에 집에 왔다. 내가 말한 대로 이혼 신고서를 손에 든 채 앞으로는 당신이 많아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라고 말했다. 아내는 이혼 원인이 만화책 일로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했고 그것만 용서받으면 이혼 얘기는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 말했던 것처럼 만화 일은 어디까지나 계기였을 뿐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에 대해서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뀔 일은 일절 없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부탁해.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는 어떡해. 어떡하냐니. 취업해서 혼자서 생활을 꾸려 나가던가 처갓집에 들어가면 되잖아. 나와 결혼하자마자 바로 일을 그만둔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면 자신의 자유와 돈이 사라지는 거겠지. 그러니 당연히 이혼하기 싫겠지만 그건 내 알바가 아니다. 내 말을 듣고는 푹 고개를 숙인 채 작성을 끝낸 이혼 신고서를 현관에 두고 사라졌다. 이게 정말 만화책 때문이라면 물론 그런 사소한 일로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아버지 일도 있고 무엇보다 바람을 피웠으니 이젠 돌이킬 수 없다. 이혼할 사유는 충분하다. 아내는 나에게서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이혼하자. 어떤 기분으로 처갓집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야 겨우 아내에게서 해방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후련했다. 그리고 이혼 반년 후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우연히 전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처갓집으로 들어간 후로 전 부인은 취직은 한 것 같지만 이미 2년이나 편하게 놀고 먹는 생활을 해버린 탓에 직장 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듯했고 매일매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는 이야기였다. 그런 전 부인이 퇴근해 지쳐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소방 맞은 딸내미 부끄러워 죽겠어.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라며 장모님에게 구박받았고 장인어른은 전 부인에게 넌 정말 인간 말종이야.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질 않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독서를 내뱉다니. 넌 이제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라고 하셨다고 한다. 전 부인은 처갓집에서 당장이라도 나오고 싶지만 집을 구할 돈도 없는 데다 정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어
매일 부모님의 구박과 욕설을 참아내며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내가 아내 말에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처럼 이번엔 아내가 부모님께 그런 소리를 듣게 됐다니 고소해서 웃음이 멈추질 않는다. 우리 가족은 사이가 정말 화목하다. 부모님의 사이가 좋은 덕분에 두 명의 형제들과도 서로 싸우는 일 거의 없이 무엇이든 서로 이야기하는 사이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합격 통지를 받은 나는 스마트폰으로 입학 수속을 알아보던 중 보호자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께 물었다. 엄마, 도장 어딨어요? 안방 서랍에 있으니까 가져오렴. 어머니의 말씀대로 안방 서랍을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도장은 없었다. 그러다 서랍 안에서 어떤 노트를 찾게 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열어보았는데 배가 불룩 튀어나온 임산부 시절의 엄마가 모르는 남자와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내 이름과 임신 8개월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왠지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린 것 같은 기분에 일단 서랍에 넣어둔 후 다시 엄마 도장을 찾았다. 그렇게 입학 수속은 끝마쳤지만 그 노트가 너무 신경 쓰여서 엄마가 외출한 틈을 타 그 노트를 열어보았다. 노트에는 사진 속 남자의 이야기가 써져 있었고 내가 이 남자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혼자 끙끙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지새운 결과 나는 사진 속 남자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착잡한 기분에 이게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걱정하며 대학 진학을 위해 모아둔 돈으로 그 남자가 사는 부산행 티켓을 구매했다. 노트에 적혀있던 주소로 2시간 반을 헤매다 겨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와, 여기라고? 검은 대문 안에는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뒤로 큰 저택이 보였다. 배를 누르자 어떻게 오셨지요? 라며 인터폰으로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상원 씨 댁 맞나요? 그때 나는 너무나 긴장되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할머니께서는 네, 무슨 일이시지요? 라고 말씀하셨다. 갑자기 이런 큰 저택에 와서는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혹시 드라마처럼 경호원들이 나와서 나를 체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저는 이상원 씨의 아들입니다. 이상원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할머니는 급하게 대문까지 뛰어나오셨다. 이 저택의 가정부였던 할머니는 반신반의한 얼굴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외출 중이던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값비싼 물건들이 늘어져 있는 저택으로 들어간 나는 가정부 할머니와 함께 무거운 분위기가 감도는 응접실로 향했다.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진땀을 흘리며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던 내게 가정부 할머니는 주스와 과자를 내어주셨다. 마침 목이 타들어가고 있던 참이어서 원샷을 때리자마자 또다시 현실을 깨닫고 무서워졌다. 갑자기 제가 아들입니다 라니. 무작정 만나러는 왔지만 나는 엄마와 남자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 어쩌면 엄마는 남자에게 버림받았고 나는 없는 자식셈 치는 존재였을지도. 머릿속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이 남자를 만나도 되는지 불안해질 때쯤 문이 열리고 나와 똑 닮은 남자가 들어왔다. 조금 놀란 듯한 얼굴을 한 남자는 이야기는 들었다. 맞은편 의자에 앉아 양복 안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건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의 사진이었다. 문득 얼굴을 들자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따뜻한 눈길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아, 나 이 남자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 내 눈에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저 눈물만 나왔기에 뭐라 말도 할 수 없었다. 힘들게 해서 미안하구나. 널 본 순간 바로 내 아들임을 알 수 있었단다. 만나러 와줘서 고맙다. 남자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자는 대기업의 후계자였다. 남자가 대학생 시절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엄마와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엄마는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환하게 웃으며 씩씩하게 지내는 엄마에게 마음이 끌린 남자가 먼저 다가가 그렇게 둘은 교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엄마는 나를 가지게 되었다. 그때 남자는 대학생 신분에다 대기업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엄마의 임신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엄마는 그런 남자에게 생긋 웃으며 내가 혼자서 키울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고 남자는 내심 안심했다고 한다. 엄마와 헤어져 서로 연락도 없이 지냈지만 임신 8개월째에 엄마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엄마는 남자에게 마지막으로 나랑 사진 한 장만 찍어줘. 라고 말하며 사진관으로 데려가 남자와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 속에 작고 여린 몸으로 커져버린 배를 감싸안고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자 내가 이 여자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모른 채 해서 미안해. 집에는 내가 잘 얘기할게. 그러니 나와 결혼해줘. 라고 말하자 고마워. 그치만 상원 씨랑 나는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 당신과 결혼해서 이 아이가 태어난다 해도 분명 아무에게도 축복받지 못할 거야. 그럼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리고 나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어. 그래서 우리 결혼은 힘들 것 같아. 미안해. 그러게 좀 더 일찍 말해주지 그랬어. 라고 말하며 엄마는 남자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그 후 엄마는 나를 낳고 내 사진 한 장을 남자에게 보냈다. 당신이랑 붕어빵이야. 라는 메모와 함께. 그 후 엄마는 친정집으로 들어가 살며 핸드폰 번호도 바꾼 탓에 남자는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엄마와 나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나와 엄마를 찾아볼까도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게 본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데다 나를 받아들이고 키워주신 아빠를 생각하면 도저히 만나러 갈 수도 자신이 친아빠라고 말할 자격도 없었기에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한다. 올해 봄부터는 해외에서의 사장 취임도 결정되어 이제는 나와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던 순간 내가 만나러 왔던 것이란다. 이때 나는 아빠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대강 이야기를 끝낸 남자는 아빠가 널 책임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라고 말하며 남자는 눈물을 흘렸다. 돌아갈 때 즈음에는 한밤중이 되어 있었다. 스마트폰에는 부모님의 부재중 통화가 끊임없이 와 있었다. 깜짝 놀라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자 남자가 내 핸드폰을 뺏어 들고는 오랜만이야 라고 말했다. 남자는 누구라 말도 안 하고 단지 오랜만이라며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엄마는 바로 누군지 알아챈 것 같았다. 남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전부 엄마에게 말한 다음 오늘은 여기서 재워도 될까? 라고 물어 나를 놀라게 했지만 엄마의 대답은 오케이였다. 나는 그날 저녁 남자와 긴긴 이야기를 나눴다. 나를 부산의 맛집으로 데리고 간 남자는 제일 먼저 나의 유치원 시절과 학생 시절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했다. 남자는 아직 독신으로 현재는 일이 그의 전부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객실에서 묵게 되었고 다음날 남자와 함께 아침을 먹은 후 남자가 역까지 배웅해준 덕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엄마 아빠에게 엄청 혼나기는 했지만 그 후 미안하다며 부모님은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친아빠와 했던 이야기들과 남자가 왜 지금까지 연락을 할 수 없었는지 등등 모든 것을 세세히 부모님께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계속해서 내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다. 그 이후 듣게 된 이야기지만 딱히 내게 친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 했던 건 아니고 내가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을 말해주려고 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조금 일찍 알아버린 것뿐이었다. 그랬던 나도 지금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 남자를 만나러 갔을 때 이제야 드디어 나를 만난 것도 잠시 사업 거점을 해외로 옮기게 된 탓에 또다시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부자의 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기에 남자와 번호를 교환했다. 며칠 전 핸드폰으로 대학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오지 않을래? 라며 연락이 왔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확실히 대기업의 연줄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취업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도 혼자서 회사를 열심히 경영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아빠를 위해서도 나는 떳떳한 아들이 되고 싶었다. 이번에 친아빠를 만나고 온 후 부모님께 조심히 앞으로도 친아빠와 연락해도 되는지 물어봤었다. 그러자 엄마는 당연하고 말고 라고 말해주었고, 아빠도 지금까지 아빠 생각해서 연락하고 싶어도 참았던 거니? 이제부터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거라 라고 말해줘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 내가 친아빠와 만남으로써 지금의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딜레마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빠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내게 2명의 아버지가 생겼다는 생각에 정말로 기뻤다. 우연찮은 계기로 조금 빨리 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나는 지금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 몇 주 전 곧 3살이 되는 막내딸 아이와 딸의 생일 선물도 고를 겸 번화가에서 쇼핑을 했다. 딸아이가 생일 선물로 갖고 싶었던 것은 바로 딸이 최근 푹 빠져있는 헬로키티 캐릭터의 원피스였다. 딸에게 사줬더니 너무나 기뻐하며 빨리 집에 가서 입어볼래. 라고 해서 서둘러 집에 돌아와 바로 입어보았다. 헬로키티 원피스를 입은 딸아이는 빙그르르 돌며 나에게 원피스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황홀한 듯 지그시 보고 있기도 했다. 그날 저녁 첫째 딸의 학원에서 학부모 회의가 있었는데 나도 헬로키티 원피스 입고 엄마랑 같이 갈 거야. 라며 매우 신나 있는 막내딸도 학부모 회의에 함께 데려가기로 했다. 그 학원에는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 회의가 있을 때는 그곳에서 누군가 대표로 아이들을 돌보기로 되어 있었다. 그날은 회의에 참여한 어느 학부모의 고등학생 딸이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다. 나는 다른 학부모들과 그날 안건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분 후쯤 갑자기 딸아이의 친구들이 아줌마 딸이 춥대요. 라고 말하며 뛰어들어왔다. 나는 재빨리 딸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고 딸이 달랑 속옷 한 장만 입고 있는 모습에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아이들을 돌보던 학생이 매우 난처한 얼굴로 속옷 차림의 딸아이를 데려와서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머리를 푹 숙였다. 학생의 말에 따르면 딸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온 한 여자가 아이고 옷이 더러워졌네. 자 만세! 라고 말하며 아이의 옷을 벗기더니 그대로 옷을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머니를 보고서야 그 사람이 엄마가 아닌 걸 알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면서 미안한 마음이 컸던 탓인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무리 학부모 회의를 위해서라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학생에게 아이를 맡긴 나에게도 잘못은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를 직접 돌보지 않은 완벽한 나의 잘못이었기에 나도 미안하다 사과하며 이건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이제 그만 울렴. 나야말로 아이를 돌보게 시켜서 미안해. 라고 학생을 위로했고 잠시 후 학생은 눈물을 그치고 진정할 수 있었다. 그 후 바로 그 주변을 찾아보았지만 딸의 원피스는 어디에도 없었다. 내 헬로키티. 라고 울부짖는 막내딸을 어떻게든 달래고 급한 대로 가장 가까이 사는 학부모에게 부탁해 아이의 옷을 빌려 입힌 후 일단 그날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날은 성급하게 범인을 찾기보다 다음에 똑같은 옷으로 또 사줄게 라고 말하며 딸아이를 위로해 주었다. 며칠 후 딸아이와 약속한 헬로키티 원피스를 사주기 위해 쇼핑몰에 갔더니 딸아이가 느닷없이 헬로키티다. 라고 외치며 어딘가를 가리켰다. 딸이 가리킨 곳에는 4살에서 5살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딸에게 사줬던 것과 똑같은 헬로키티 원피스를 입고 아이스크림 가게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살 수 있었던 헬로키티 원피스였기에 나는 그저 요즘 헬로키티 원피스가 인기네 라고만 생각했다. 그 아이가 입고 있던 원피스에 붙어있는 무언가를 보기 전까진 말이다. 그 무언가는 바로 딸아이의 원피스 뒤쪽에 달아두었던 나의 수제 와펜이었다. 다른 헬로키티 원피스는 그 와펜이 달려있을 리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가 입고 있는 원피스가 우리 딸의 원피스임을 확신했다.
안녕? 엄마는 어디 계시니? 라며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이가 가리킨 곳에는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있는 첫째 딸 학원의 임시 강사가 있었다. 나는 그 강사에게 말을 걸어 캐묻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 학원에서 내 딸이 입고 있던 원피스 가져갔었죠? 그리 말하자 분명히 흠칫 놀란 얼굴을 했지만 곧바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 원피스는 제가 가게에서 산 건데요? 똑같은 원피스라고 사람을 도둑 취급하다니 정말 무례하네요. 아니요, 분명히 당신이 훔쳐갔어요. 저 원피스 뒤에 달린 와펜이 바로 그 증거라고요. 라고 말하며 나와 임시 강사는 맞다 아니다로 말다툼을 벌였다. 임시 강사의 남편도 그곳에 함께 온 건지 다투고 있는 우리에게 냅다 달려오고는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무리 당신이 훔친 게 맞다고 말해도 임시 강사는 훔치지 않았다며 딱 잡아떼기만 할 뿐이었다. 그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던 중 처음 살 때부터 등 뒤에 와펜이 붙어 있었다고 한 임시 강사의 말 한마디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사실 와펜 뒤에 딸아이의 이름을 적어두었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가 보는 앞에서 와펜을 쫙 떼어내 딸아이의 이름을 보여주자 임시 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래도 본인이 산 거라고 말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헬로키티 원피스에도 우리 딸 이름이 적혀 있다고 말할 건가요? 그럼 가게에 있는 헬로키티 원피스라도 가져와서 같이 확인해 볼까요? 당신이 내 딸 원피스를 훔쳐가 버려서 오늘 똑같은 원피스를 사러 왔거든요.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말하자 임시 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여자아이가 입고 있는 내 딸의 원피스를 당장에 벗겨서 가져올 순 없었기에 일단 딸아이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다음 날 임시 강사의 남편은 우리에게 자기 집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했고 나와 남편은 딸아이를 친정집에 맡기고 임시 강사의 집으로 향했다. 임시 강사의 남편 얼굴은 험상궂고 무서웠지만 의외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훔친 옷은 정가의 2배 가격으로 보상하겠다며 위자료까지 더해 모든 피해액을 변상하겠습니다. 라며 눈에는 약간의 눈물까지 머금은 채 사죄했다. 임시 강사의 남편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학원에 전화를 걸어 원피스 사건에 대해 말해봤지만 그 선생님이요? 설마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와 같은 무성의한 답변이 돌아왔다. 사죄는커녕 너무 당당한 학원에 대응해 제대로 열이 받은 나는 정 못 믿으시겠으면 그 선생님이 쓴 합의서를 보여드리죠. 그리고 학부모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학원에 아이를 믿고 보내기가 좀 그렇네요. 학원은 오늘부로 관둘게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 날이 돼서야 나는 학원에 사죄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내 전화를 받고 학원 측에서도 임시 강사에 대해 이것저것 조사해봤다고 한다. 조사 끝에 밝혀진 진실은 임시 강사가 근무했던 이전 학원에서도 여러 번 학생의 물건들을 훔쳐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 학원 원장들 사이에서 임시 강사의 소문이 퍼졌고 더 이상 학원에서 일할 수 없게 될 것을 걱정한 임시 강사가 이 학원 이력서에 아예 다른 이름을 기재해버린 것이다. 그 탓에 학원도 임시 강사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번 학부모 회의 때 안면 인식으로 몰래 학원에 침입한 사실도 알아냈다. 결국 너무 무책임한 대응을 해서 죄송하다는 사죄를 받았지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만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내가 좀 심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의 옷을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도 없었을 뿐더러 그건 나의 착오라며 은근슬쩍 내게 책임을 떠밀었던 그 학원에는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 후 이런 일을 겪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딸에게 헬로키티 원피스와 헬로키티 잠옷을 함께 사줬더니 키티야, 내 헬로키티. 라며 낮에도 밤에도 헬로키티 옷만 입으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좋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일로 첫째 딸이 그 학원에 못 가게 돼버린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바로 다른 학원에 보내줬는데 우연히 학교 절친도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했기 때문에 차라리 더 잘됐다고 생각했다. 언뜻 듣기로 임시 강사는 이번 사건과 이전 학원에서의 일들까지 전부 남편에게 들켜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혼은 안 된다며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과 과거 몇 번이나 도둑질한 이력들로도 모자라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악랄한 수법까지 저지른 임씨 강사를 남편은 용서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이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이혼은 거의 확실해졌고 이제 남은 건 임씨 강사의 동의뿐이라고 한다. 솔직히 그런 엄마 밑에서 아이가 뭘 배우겠어? 다행히 아이가 아직 어려서 망정이지. 나중에 더 커서 자기 물건들이 사실은 엄마가 훔쳐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임시 강사의 남편도 딸의 옷과 물건들이 사실은 아내가 훔쳐온 물건임을 알게 됐으니 분명 충격이었겠지. 임시 강사에게 그닥 관심은 없지만 다행히 임시 강사의 남편은 무섭게 생긴 얼굴에 비해 예의 있고 겸손한 사람이었으니 남편만이라도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애써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벌써 5년이 지난 일이지만 누나의 이혼 스토리는 정말 역대급이었다. 누나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불임의 원인은 매형에게 있었지만 매형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우리 누나를 애도 못 낳는 여자 취급하며 못살게 굴었다. 애도 못 낳는 너 같은 건 내 며느리 자격이 없어! 라며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누나는 몇 번이고 이혼을 고민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누나의 편을 들며 감싸주셨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건 무시로 일관했지만 누나는 내 편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버텨낸 것이라 말한다. 그랬던 시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와 매형은 유산을 반반씩 상속받게 되었다. 하지만 매형은 누나에게 유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누나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 후 시어머니만 모시며 지내면서부터는 이전보다 더욱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일상도 2년밖에 이어지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또다시 하루하루 힘든 일상이 되어버렸다. 시어머니는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압박 골절상을 입고 말았고 입원 후 3개월이 지나고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완벽히 회복하기엔 무리가 있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휠체어에 의지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누나는 개인적으로 모아뒀던 돈으로 시어머니 상황에 맞게 집을 전면 리모델링한 후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복도에는 손잡이를 달았고 화장실과 욕실도 옆에서 도와드리기 쉽게 확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 누나는 모아뒀던 수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리모델링에 모두 사용해버렸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시기 전 누나는 매형에게도 리모델링에 대해 이야기해봤지만 매형은 그런데 괜히 헛돈 쓰지 마. 엄마도 똑같이 유산 받았잖아. 그 돈으로 요양시설 같은 데라도 들어가시라고 하면 되지. 뭐 그래도 굳이 리모델링을 하겠다면 당신 돈으로 하든지 해. 라고 말하며 리모델링을 반대했고 상속된 유산이 있었음에도 돈을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누나와 매형 사이의 일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매형에게 리모델링에 든 비용을 전부 돌려주겠다 했지만 매형은 상속받은 유산으로 시공한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누나도 자신이 능숙하게 시어머니를 간병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어머니가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금전적 여유가 있기를 바랬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나에게 말했었다. 시어머니가 퇴원 후 전문 간병인이 누나가 직장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에 타인이 있다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간병인이 퇴근할 때쯤에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되는 등 괜한 체력 소모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누나는 자신을 언제나 챙겨주던 시어머니를 위해 일을 관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다만 모아뒀던 돈도 리모델링에 다 써버리고 누나의 고정 수입도 없어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는 매형에게 받고 간호에 드는 비용은 시어머니에게 받으며 살림을 꾸려나갔다. 매형은 생활비 외에 누나가 쓸 수 있는 용돈은 조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나는 자신을 가꿀 여유도 없었다. 나 역시 오랜만에 누나를 만났는데 누나가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나와서 놀랐던 적이 있다. 시어머니는 면목이 없다는 듯 용돈을 챙겨주려 했었지만 누나는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이 돈은 어머니가 나중을 위해 소중히 갖고 계세요. 돈은 많을수록 든든한 법이니까요. 라며 받지는 않았다.
그런 두 사람의 돈독한 사이를 매형은 언제나 안 잊고 온 얼굴로 바라보곤 했었다. 처음에는 혼자서도 난간을 잡고 걸을 수 있었던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 다리 힘이 약해지며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했고 간병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부축해드리고 시어머니를 씻겨드리는 등 누나의 심신적인 부담은 커져만 갔다. 하지만 누나는 괜찮다는 얼굴로 웃으며 시어머니를 대해드렸다. 딱 그맘때쯤 누나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누나가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드는 사이 남편인 매형은 직장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병수발을 들고 몇 년 후 누나는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고 엄청난 허탈감을 느꼈던 것 같다. 사실 나라도 그랬겠지만 자기 어머니 병수발은 누나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남자인 내가 들어도 그 새끼는 인간 쓰레기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시어머니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이혼해 라고 말했지만 누나는 시어머니께 받은 은혜가 커서 아직은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옛날부터 기분파에 생각하기 전에 행동부터 앞서는 나와 달리 누나는 착실했고 어떤 일을 하든 확고한 신념을 갖고 행동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이혼할 생각인 것 같았다. 결국 몇 년 후 시어머니도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누나는 시어머니에게 봉투 하나를 받게 되었는데 꽤 두꺼운 서류 봉투로 시어머니는 자신이 죽으면 열어볼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봉투 속에는 편지가 있었다. 사실은 진작에 이혼하고 새 출발하길 바랬지만 자신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살게 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 봉투에는 편지 외에도 매형의 불륜에 대한 증거가 한가득 들어있었다. 자신이 죽은 후 누나가 매형과 이혼할 수 있도록 불륜 증거들을 몰래 모아왔던 것이다.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받고 이 증거들을 대신 모아줬던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유산 상속도 며느리와 여동생에게만 남기겠다는 유언 공증도 미리 작성해 두었다. 유언 공증은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누나가 법무사와 동행해 작성했기 때문에 유언 공증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누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저 시어머니가 새어머니여서 법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한다. 또한 시어머니가 새어머니라는 사실은 누나도 알고 있었지만 매형과 양자결연을 하지 않은 사실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러니 매형이 병수발을 드는 아내를 두고 아무렇지 않게 바람을 필 수 있었던 거였다. 양자결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당초 매형에게는 유산 상속권이 없었다. 하지만 매형은 어머니의 유산이 자신에게도 상속될 줄 알고 가진 돈을 모두 써버리고 말았다. 시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상간녀에게 모두 퍼져버린 매형은 한 푼의 유산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그저 넋을 잃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 후 누나는 시어머니의 여동생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빼도 박도 못할 불륜 증거들을 매형에게 들이밀었다. 매형은 이혼과 함께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고 길길이 날뛰었다. 내가 왜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 난 엄마한테 유산도 못 받았다고! 라며 변호사에게 따졌지만 당신은 함께 사는 부모의 병간호를 방치했고 몇 년에 걸친 불륜 행위로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습니다. 타당한 액수라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확정 판결에 의해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변호사가 말하자 매형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준비된 서류에 사인을 하며 모든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설상가상 매형은 상간녀에게 유산 많이 받을 거라고 했었잖아. 우리 헤어져! 라며 버림받고는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 후 매형은 빚을 내서 누나에게 일시불로 위자료를 지급했다.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매형은 여자도 떠나버리고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열심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한다. 누나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유산과 매형의 위자료를 기반 삼아 독립한 후 간호 전문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 누나 나이가 35이었다. 조금 늦긴 했어도 간호사가 되면 더욱 전문적인 간병도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누나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누나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유산 상속은 자신이 죽기 전까지 병수발을 들어준 누나에 대한 담례였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온 아들에 대한 복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누나를 죽어라 괴롭혔던 시아버지와 같은 피를 나눈 아들인 만큼 시어머니가 복수를 결심하게 된 과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뭐 누나도 남자 보는 눈이 없었지만 시아버지와 결혼한 시어머니도 누나와 별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비슷했던 누나를 잘 챙겨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건 내 동생의 역대급 레전드 썰이다. 할아버지에겐 2명의 아들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아빠와 큰아버지다. 큰아버지 댁에는 딸만 2명이 있다. 우리 집은 나와 남동생 2명이다. 우리 할아버지 집은 시골에서 4대째 이어오고 있는 가족 사업을 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한회사가 되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회장, 큰아버지가 사장이 되어 주먹구구식의 가족 경영으로 점점 망해가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장남 우선주의에 남존여비 혈족 중심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다. 장남인 큰아버지에겐 사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우리 아빠의 아들을 큰아버지의 장녀와 결혼시켜서 가족 사업을 잇게 하겠다는 믿기 힘든 결정을 했다. 그 결정에 대해 아무 의견도 내지 못했다. 큰아버지는 큰어머니에게 막말은 기본이고 아들 하나 못 낳는 여자라고 욕하고 평생 이 집 종년 노릇이나 하고 살라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당연히 큰어머니도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큰아버지가 없을 때는 엉엉 울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아들을 낳아서 상황이 큰어머니보다는 나았지만 이왕 아들을 만들 거면 큰아버지와 만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나자 동생은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었다. 자연히 손주들 사이에도 서열이 생겼는데 나는 불보듯 뻔한 꼴찌 서열이었다. 설날에도 귀한 청어알은 동생과 서아한테만 챙겨줬고 초밥을 먹을 때도 동생은 맛있는 성게초밥과 참치 뱃살초밥을 먹었는데 나는 오이김밥 같은 맛없는 것만 먹었다. 어릴 때부터 대놓고 차별을 받으며 자랐지만 그건 태어날 때부터 쭉 그래왔던 거라 뭐 어쩔 수 없지 라며 체념하던 때도 있었다. 동생은 아빠를 닮아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차별에 대해 별 생각도 없었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다. 이런 집안이었기에 나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도시로 나가 살게 되었고 동생을 비롯해 가족, 친척 모두와도 거의 남남처럼 지냈다. 혼자 살면서 마음속 서름들은 사르르 눈 녹듯 사라졌고 평화로워진 지금의 삶이 너무 좋았다. 동생이 성인이 되던 해 할아버지는 77세의 나이로 사업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다. 은퇴를 기념하며 사원, 친척, 거래처 사람들까지 모두 초대해 은퇴식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그날 동생과 서아의 약혼식도 함께 할 거고 동생이 가족회사의 사장이 될 거라는 발표도 할 거라고 했다. 물론 서아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동생은 무슨 기분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사실 은퇴식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서아가 전화로 꼭 은퇴식에 와달라고 했다. 서아에게 내 동생과 결혼해도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서아의 본심을 들으면 가슴속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결국 물어볼 수 없었다. 이번 발표는 꼭 친척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강력한 주장에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었지만 모처럼 휴가를 받기도 했고 이번 일이 대체 어떻게 될런지 궁금해진 나는 은퇴식에 다녀오기로 했다. 은퇴식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행사장이 있는 여관을 빌려서 진행됐다.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변함없이 며느리들을 하녀대하듯 부리고 있었다. 동생은 조금 늦을 거라고 해서 먼저 연애가 시작되었고 나와 서아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술과 음식을 날랐다. 도시로 나와 나 혼자 맘 편히 살다가 오랜만에 이런 차별을 받으니 기분이 더러웠다. 나와 서아가 연애에서 서빙을 하는 사이 엄마와 큰어머니도 무대 뒤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후 서아는 드레스로 갈아입고 큰아버지 옆에 앉았다. 그 순간에도 술은 여자들이 따라야 제맛이고 거시기는 입으로 빨아야 제맛이야 와 같은 19금 저질 드립을 늘어놓는 큰아버지에게 순간 살이마저 느꼈다. 이런 인간이 서아의 아빠라는 사실과
곧 내 동생의 장인이 될 거라 생각하니 엄청난 혐오가 느껴졌다. 큰아버지는 동생과 서아가 무사히 결혼한다는 사실에 긴장이 풀렸는지 기분 좋게 취해 입에 술을 콸콸 들이붓고 있었다. 1시간 정도가 지나 연애의 분위기도 무르익어갈 때쯤 드디어 동생이 도착했다. 드디어 약혼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이 연회장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자 예쁘게 화장한 동생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동생의 등장과 함께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순간 연회장은 충격과 공포로 휩싸였다. 그 중에는 마시고 있던 맥주를 뿜어내는 사람도 있었다. 엄마와 큰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넋을 잃고 동생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는 당장이라도 거품 물고 쓰러질 것처럼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동생이 말했다. 저 신부로서 왔어요.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만 큰아버지 댁의 며느리가 될 생각이에요. 저를 받아주세요. 동생의 한마디의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치는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사자우가 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허둥대는 아빠와 기겁한 참가자들로 연회장은 패닉에 빠졌다. 나는 동생과 떨어져 살고 있기도 했고 자주 연락하며 지낸 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설마 동생이 게이였을 줄이야 라는 생각에 내 정신도 아득해졌다. 동생이 그런 내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에 엄마와 큰어머니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진짜? 진짜야? 라며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신줄을 놓고 쌍욕을 내뱉는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며 은퇴식은 끝이 났고 참가자들도 어설픈 인사를 건넨 후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물론 약혼 발표는 할 수도 없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살면서 여장 남자를 처음 보게 된 참가자들은 바로 여기저기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심지어는 소문이 부풀려져 사실은 큰아버지의 성적 학대로 동생이 그리 된 거라는 가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었다. 설상가상 사업까지 망조가 들어 1년 후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다. 옛날부터 동생은 그다지 주변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편에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왔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해 만나게 된 친구들은 한 번도 그런 편애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해 과연 가족의 편애가 일반적인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동생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번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반년 전부터 서아와 함께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고 한다. 합법적으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참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끝에 만들어진 작전이었다. 물론 이 작전을 알고 있던 건 동생과 서아뿐이었다. 동생과 서아는 서아의 미용실 친구에게 부탁해 드레스샵에서 웨딩드레스를 빌렸고 동생은 다리털까지 싹 밀 정도로 이 작전의 진심이었다고 한다. 이 작전을 생각해낸 건 동생이지만 여기에 서아도 동참했다는 사실은 조금 의외였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얼굴로 큰아버지 옆에 앉아있었고 중간중간 참가자에게 술을 따를 때도 티 안 나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었으니까. 동생의 게이 연기도 대단했지만 서아의 포커페이스 역시 역대급으로 대단했다. 그 사건 이후 할아버지에겐 치매가 와버렸고 큰아버지는 폐인처럼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하녀 취급받던 이 집안 여자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번 일로 가족 사업이 망한 건 조금 안타까웠지만 엄마와 큰어머니는 조금도 개의치 않아 했다. 처음 동생과 서아의 계획임을 알게 됐을 때는 두 사람 모두 불같이 화를 내긴 했지만 이번 일로 평생을 하녀 취급하던 두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어서 사실 속으로는 무지 후련했다고 한다. 또한 이 집안의 하녀였던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사회로 나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수십 년 만에 사회로 나오게 된 두 사람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다며 삶의 의욕을 잃은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랑은 반대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한다. 지금의 보람을 느끼면서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했고 두 사람의 불만도 크게 줄어들었기에 그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 나 역시 독립하면서 엄청난 해방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었기에
두 사람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함께 의기투합한 서아와 동생은 결국 결혼하게 되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걸 왜 굳이 그런 작전을 짠 걸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그 작전이 두 사람을 이어준 것임을 알기에 괜히 복잡 미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 후 서아와 동생 사이에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는 아들이었다. 할아버지가 제정신이고 큰아버지도 폐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분명 기뻐했을 텐데. 동생 부부는 할아버지나 큰아버지처럼 남존여비 사상이 아닌 평범한 엄마 아빠가 되어 아이도 평범하게 키울 거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런 큰 소동을 벌이긴 했지만 동생과 서아가 평범한 생각을 가진 부모라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렇게나 싫어했던 고양이지만 귀여운 조카에 서아라는 올케도 생겼고 엄마와 큰어머니도 행복해졌기에 조금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 즐거워졌다.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자고 눈치를 준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잠자코 있었더니 결국 남편과 함께 시댁에 끌려갔다. 시댁에 가자마자 여기 앉거라.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설교를 늘어놓았다. 오늘은 꼭 대답을 들어야겠다. 또 시작이다. 매번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이 올 때마다 모시고 사는 건 무리라고 말했지만 어째선지 시어머니는 이사가 미뤄지는 이유가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그리고 늘 한결같이 며느리란 자고로 라는 말로 시작해 같이 사는 게 왜 싫은지 말해보거라. 이렇게 묻는 말에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주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널 왜 싫어해? 항상 저한테 지적만 하시잖아요. 빨래를 왜 그렇게 말리냐, 요리도 제대로 못하냐, 태도가 왜 그 모양이냐. 제가 하는 건 죄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빨래는 이웃 사람들이 지적한 걸 그대로 말한 거야. 태도 문제는 네 그 욱하는 성격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고. 그럼 이웃들한테 우리 집 빨래 훔쳐보지 말라고 말해놔야겠네요. 그런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이 나쁘잖니.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태도를 지적받는 거야. 남의 집 빨래나 훔쳐보면서 자기 일 마냥 떠드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나보고 며느리 때문에 피곤하겠네 라고 다들 그러더구나. 누가 그랬죠? 명자 할머니? 춘자 할머니? 영희 할머니랑 정순 할머니는 혼자 사시죠? 대체 누가 며느리랑 같이 사는데요? 같이 살면 피곤하기만 할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늘 하시던 말씀이랑 전혀 다르네요. 매번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항상 남이랑 비교하는 말만 하시면서 너 정말 그런 태도 좀 고칠 수 없니? 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구나. 역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 말이 아니잖니. 사람들이 며느리가 입만 살아서는 아주 밉상이겠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그렇게 흥분한 상태로 한바탕 불만을 늘어놓던 시어머니가 그래, 이참에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꾸나 라고 제안하셨다. 그래, 이건 기회야. 이 순간을 2년이나 기다려왔다. 그럼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평소에 저를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뭐? 그게 무슨 말이니? 그게 아니면 제가 공들여 키운 꽃을 멋대로 꺾어가진 않으셨겠죠? 겨우 꽃 가지고 왜 호들갑이야? 그리고 매번 오실 때마다 저희 집 물건 하나씩 가져가시죠? 액세서리, 제습기, 화장품 일일이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마음대로 가져간 물건은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사생활도 존중해 주시고요. 남의 집에 들어와서 멋대로 서랍 열어보고 물건에 손대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 물건이 어머니께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는 그런 짓을 하고 다녔냐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남편은 일하는데 저는 팔자 폈다고 무시하는 말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 잘 만나서 편하게 산다고 눈치 주시면서 정작 시어머니는 낮잠만 주무시잖아요. 뭐라고? 내가 언제 그랬니? 그리고 제가 돈과 반대하는 거 아시면서 부모를 모시는 게 장남의 의무라고 하시는 건 대체 뭐죠? 우리 아들은 장남 맞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어머님은 시어머니 모시고 산 적 있으세요? 아버님도 집안에선 장남 맞으시죠?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리고 불만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남한테 들었다고 하는 건 대체 뭐죠?
그냥 당당하게 자기 의견이라고 말하면 모르겠는데 구차하게 남들이 그랬다고 떠넘기는 게 너무 듣기 싫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다들 설마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도 입을 떡 벌린 채로 굳어 있었다. 여보, 말이 좀 심하잖아. 라며 남편이 말렸지만 당신한테 이런 말 한 뒤에 뭐 바뀐 거 있어? 지금까지 얼마나 시어머니 일로 하소연했는지 기억해?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뭘 했어? 매번 알겠다, 말해보겠다면서 어물쩍 넘어가더니 결국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 그것보다 당신 어머니 아니야? 만약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난 당신을 위해서 싸울 거야. 근데 당신은 그렇게 안 하잖아. 당신한텐 내가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전곡을 찔렸는지 아니면 기에 눌렸는지 남편은 풀이 죽은 채로 미안 이라며 사과했다. 시어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나도 이 분위기 속에 더 있기는 싫어서 어쨌든 동거는 절대 안 돼요. 어머니랑 같이 사느니 그냥 이혼할래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솔직히 말하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오자 그동안 참았던 게 한 번에 밀려와서 나도 모르게 엉엉 울었다. 그나마 시댁에서 안 울어서 다행이다. 참았던 걸 전부 토해낸 덕에 마음은 후련해졌지만 이제 무슨 얼굴로 시어머니를 봐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잠시 뒤 남편이 돌아와서는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줄 몰랐어. 미안해. 라며 사과했다. 아까 시댁에서 우리 엄마 이야기를 꺼냈는데 덧붙여 얘기하면 우리 엄마는 남편을 마구 치켜 세워준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엄마는 나를 먼저 혼내고 엄마 입에서 남편의 험담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남편에게 그런 점도 포함해서 더 화가 난다고 말했더니 내 말을 듣고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반성했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드디어 깨달은 것 같았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게. 불편하면 시댁에 안 가도 되고 억지로 엄마 얼굴 안 봐도 돼. 그리고 동거는 절대 없을 테니까 안심해. 그 말을 듣고서 남편이 이해해줬다는 기쁨과 시어머니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다시 눈물이 나왔다.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시어머니에게 같이 살자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힘들어할 줄은 몰랐다고 한다. 이건 남편에게 말 안 했는데 시어머니가 우리와 같이 살려는 이유는 대충 짐작이 간다. 첫 번째로 최근 자기 허리 상태가 안 좋아지자 나에게 집안일을 전부 떠넘기려고 한 것 같다. 빨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했던 것도 자기 방식을 주입하려 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금전적인 도움. 아마도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나는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고 수입도 안정적이다. 내 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매일 집에만 있지 말고 일하러 나가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말을 하길래 재택근무에 대해 설명하고 증거로 통장까지 보여드렸다. 혹시 아이가 생겨도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거나 할 일은 없다. 남편 월급도 그럭저럭 높아서 우리 집에 여유가 있다는 건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얘, 돈에 여유가 있으면 내가 말 안 해도 시댁에 도움을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니? 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다. 항상 날 괴롭히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시어머니를 도와주고 싶진 않아서 그땐 애둘러 거절했다. 동거하자는 말이 나온 건 바로 그때쯤이다. 같이 살면 집안일 핑계로 나를 부려먹을 수도 있고 나랑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을 이유도 생기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단판을 지은 이후로 동거 이야기는 쏙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로부터 크게 혼났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내가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못을 박아버렸다. 남편한테도 한 소리 들은 뒤로는 더 이상 나에 대해 아예 언급을 안 하게 되었다. 기회가 오면 쌓였던 걸 다 토해내려고 여러 번 머릿속으로 연습했었는데 성공해서 다행이다.